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기준은 금융자산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부를 어떻게 축적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부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필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부자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PD님께서 두쫑쿠를 사오셨다고 하네요. 제가 못 먹어봤을까 사오신 것 같은데, 딸이 사가지고 와서 4분의 1 정도 조가 먹어봤습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통째로, 와, 이거 진짜 여러분도 두쫑쿠 다 먹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모래밭 걷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요? 하나에 거의 7,000원? 아무튼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7,900원씩 주고 먹기에는 한 번 뭐 먹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먹으려고 사서 줄 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돈 관리 새 계획을 여러분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여러분들 1월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른 때라고 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KB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부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기준은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꽤 현실적이죠. 지금 최근에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맞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의 부자 추이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요. 자, 25년 12월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냐? 무려 47만 6천 명이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테러블입니다. 아니, 이 지점에서 왜 테러블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테러블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부자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건가? 근데 나도 모르게 왜 여기서 테러블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이 아니라 순자산 10억 있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10억이 있다? 엄청난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꾸준히 2010년대부터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45만 명, 46만 명. 올해는 25년 기준으로 47만 6천 명까지 증가했고요. 매년 거의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한국 부자들의 총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바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입니다. 자,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다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2019년, 20년, 21년부터는 부동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가요, 가장 최신 자료에는 54.8%가 부동산, 37.1%가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대4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고점을 달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했다가 아니라 내 자산 중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 100억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억까지 달성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10억까지 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인들의 부자에 대한 기준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과연 부를 어떻게 축적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금융투자 이익으로 부를 이룬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부자가 부자를 이룬 원천이 어떤 것이었느냐, 2011년부터 12년, 13년 쭉 오다 보면은 색깔로 표시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1억부터 모아라, 그 1억을 빨리 3억으로, 또 빨리 5억으로, 또 빨리 10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 과연 부의 원천 중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한국 부자들 같은 경우는 10.3%가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10분의 1 정도만 근로소득이 원천이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34.5%가 바로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자,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면서 직과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직보다는 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자가 판가름 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도 언젠가는 업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쭉 오시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근로소득 말고 또 다른 높은 비중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와 상속증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그 부자는 거 다 상속받아가지고 증여받아서 부자 된 거야, 금수저가 부자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지금 이룬 부의 어느 정도의 원천이었는지를 보면 놀랍게도 전체의 16.5% 정도.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평생 근로소득을 했던 것보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내 부를 이루는데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원천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상속증여가 자기 부의 원천 중에는 16.5% 밖에는 안 된다. 결국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비중이 바로 자수성가용 부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일에서 성장 발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부자의 상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부자를 얘기할 때 노후에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꿈꾸곤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게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불변해야 안정된 노후, 안정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거주지가 불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터전을 닦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불변은 말이죠, 소비의 불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달 씀씀이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 사용하는 그 씀씀이가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죠. 노후의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보다 더 후퇴한다면 어떨까요? 아, 나 노후에 돈을 못 버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쓰는데 그냥 노후에는 100만 원만 써야 되겠어.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생활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그대로 노후에도 살아야 그 집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노후 자금을 집으로 조달하는 방법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연금이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빌려서 쓰는 대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주택연금이 인기가 없거든요. 말이 좋아서 연금이지 내 집에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빼서 쓰는 느낌?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 번째 불변은 거주지의 불변. 두 번째 불변은 소비의 불변. 세 번째 불변은 자산의 불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노후가 돼야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부자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순자산 기준으로 20년치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순자산으로 20년치 생활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로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려면 부채를 다 빼고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이 있으면 부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인데 이 생활비가 20년치 생활비를 넘는다? 이건 대단한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KB 부자 보고서에도 금융자산을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금융자산으로 10년치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2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억 4천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된다. 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는데 내 순자산은 4억 8천이고 그 중에 2억 4천이 금융자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분자값이 늘어나든지 분모값이 줄어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겠죠? 내 재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활비는 어쩌면 조금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부자의 기준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가지가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방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은퇴다. 나 내 생활비로 20년치 생활할 수 있는 순자산이 있고 10년치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 그래도 어쩌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부자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후를 맞이하는 시기, 그 시기가 60세가 될지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자본소득만으로 현재의 생활비를 영원히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부자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은퇴 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 생활비의 20년치의 순자산.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내 생활비의 10년치의 금융자산. 은퇴하고 나서 진짜 부자는 지금의 생활비를 근로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 계속 조달할 수 있는 상태. 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2026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자산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하는 목표에 머지않은 시기에 깃발을 꽂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